제가 원래 해왔던 분야를 말씀드리면 원래 저는 경영학 전공이고요. 그리고 한 15년 전부터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 그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연구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서 이 사회적 가치 측정하는 일들을 해왔고요. 이제 비영리 쪽으로 제가 이제 왔네요. 그런데 비영리 쪽에서도 그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에 비해서. 그래서 그 영리 섹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섹터에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비영리 섹터 쪽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가이드스타라고 있죠. 가이드스타에 주로 이제 투명성 문제하고 지배구조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섹터에서도 임팩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임팩트 필란트로피 이런 용어들도 쓰게 되면서 임팩트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그래서 임팩트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임팩트 측정 도구들은 주로 임팩트 인베스팅 섹터 쪽에서 많이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팩트는 결과지요. 그래서 과거의 관심이 그 인풋 투입하고 과정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었다면 이거는 공공부문도 그렇고 비영리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결과다.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세상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을 바꿨는지를 재야 된다.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의 방향이 항상 결과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도구들이 다 결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영리 스타트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를 재려고 하니까 유감스럽게도 잴 게 없어요. 왜? 아직은 너무 작잖아요. 작아서. 또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일은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얼마예요라고 알려드렸는데 해보니까 몇 백만 원 이렇게 나와요. 가치가.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화폐 가치 측정하는 일을 한 15년 가까이 해왔습니다만 저는 조직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다 화폐 가치로 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순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로 잴 수 없는 가치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다양한 도구들을 방법들을 이용해서 재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임팩트를 재는 것이 쉽지 않다. 난프라핏 스타트업에서는. 그래서 이제 비영리 쪽에서 또 하는 방법이 조직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 컨설팅을 위시해서 그런 도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평가하는 차원들을 보시면 리더십, 정체성, 전략, 조직, 프로세스, 자원, 네트워크, 거버넌스, 임팩트 이렇게 굉장히 많죠. 주된 대상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종업원들도 한 20-30명 이상 되고 100명, 200명 이렇게 또 큰 조직도 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범용 도구들을 이제 만들어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 난프라핏 스타트업에는 쉽지 않더라. 어렵더라.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 뭘 재야 되냐? 이제 이걸 고민해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정량 지표는 되게 힘들다. 그래서 그 화폐 가치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런 뉴메릭 넘버들을 써가지고 잴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그 난프라핏 스타트업의 성과나 혹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데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우리가 질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스토리를 써가지고 그 스토리를 보고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택한 방식이 여기 있는
심사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브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주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이렇게 줘서 누구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고 점수를 줄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뭐 이게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객관적인 기준들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떤 요소를 담을 것인가인데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창업이고요. 창업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비영리 섹터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그리고 난프라핏 그 스타트업이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실제 사회 문제를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식화를 했고요. 사실 근데 이 논의는 사실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뭐 한 2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었죠. 근데 저희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회적 기업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통용돼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사실 섹터 불문입니다. 그래서 1섹터, 2섹터, 3섹터, 국가, 시장, 그다음에 시민사회 어느 영역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사회 문제를 규모 있고 혁신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그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도 다양한 출신의 사회적 기업가가 있을 수 있죠. 미안해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도 그다음에 비영리 섹터에서도 시장에서도 사회적 기업가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저희는 뭐 비영리 창업가 정신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기업가 정신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기회,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큰 기회를 보죠. 큰 기회를 보고 우리 비영리나 혹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봅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에 도전하느냐, 사회적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라는 뜻은 시급하다라는 게 있고요. 시급한 문제, 해결이 시급한 문제, 그리고 심각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문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문제에 도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자원 동원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가 정신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원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저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좋으면, 비즈니스 모델만 좋으면, 우리 솔루션만 좋으면 얼마든지 자원은 동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자원을 줄 사람이 많이 있다. 특히 우리 정도 되는 발전된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원 동원은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 그 사람의 핵심은 기업가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쪽에서는 뭐 창업가라고 하죠. 우리 창업가, 시작하시는 분, 창업자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만든 팀, 창업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긴 의미는 뭐냐면 실제 세상의 변화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뭐 저도 좀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그 비영리 섹터는 물론이고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사회적 기업 섹터, 뭐 소셜 벤처 섹터를 보면 아무도 사람이나 조직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은 돈을 쓰는 걸 보면 아는데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 어디다 쓰라고 그러죠? 사업비에만. 사업비에만.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비에만 쓰라고 하지 그 일을 하는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 하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담았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개발 방향을 잡을 때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면 이 임팩트를 결과적 성과보다는 잠재적인 미래 성과로 보겠다. 그럼 앞으로 임팩트가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리고 그 임팩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이런 관점에 섰고요. 두 번째는 조직 역량인데 그럼 과연 그걸 만들어낼 수 역량이 있냐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기업가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그 차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추구와 자원동원 창업가를 강조하는 그런 개념들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듈 첫 번째가 비영리 창업가 정신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번호는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만 이 솔루션 모형을 가지고 사실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임팩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 실행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원과 역량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이제 자원과 역량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의 그 의사결정 구조를 보통 표현하는 지배 구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업가 정신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기회추구는 여기 솔루션 모형하고 그다음에 여기 실행 운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원동원은 여기 자원 역량에 담았고요. 그다음 거버넌스는 이제 기본 요건입니다. 그리고 임팩트는 이제 소셜 임팩트인데 여기에 제가 그 앞에 최 교수님 연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면서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시민 참여 임팩트, 시빌 임팩트. 그래서 모든 비영리 활동의 결과들은 시민사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서 임팩트를 쟀고요. 그다음에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자가 작성한 다음에 평가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또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쭉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가 작성도 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비영리 조직들은 스타트업들은 자가 진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도구로. 그래서 앞으로 계획 세우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요. 중간 지원 조직을 많이 오셨는데 중간 지원 조직에서는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지원하면 좋겠나. 일단 발굴부터 잘해야겠죠. 발굴할 때 그리고 지원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재미가 진짜 없어질 건데요. 자, 모듈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따라오실 때 지금 이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뒤에 28페이지부터 그 해설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서가 28페이지부터 있거든요. 이게 이제 두 페이지당 평가 항목 하나씩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그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는 지금 그 점수별로 이 기준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기준들을 만들려면 보통 변수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이죠,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기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념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 평가 배경, 평가 기준과 관계에 대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저희들의 그동안 있었던 경험들 그리고 이제 또 아이디에이션 이런 걸 해서 적용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거 개발하면서 난프라핏 스타트업 4개 딱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하는 작업들, 보완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적용 예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기술적으로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지 팁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앞으로 이제 오늘 업데이트 하시겠다고 앞으로 매년 계획을 밝혀주셨는데 아마 이 적용 예시나 팁은 계속 아마 바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좋은 사례들로 이렇게 추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보통 위계를 세워서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는데요. 중간중간 가시다 보면 여기 보시는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두 기준 간에 뭔가 우열이 없는 경우에는 이 중에 2개 충족하면 2점, 1개 충족하면 1점. 이게 체크리스트가 5개면 5개 충족하면 5점, 4개 하면 4점, 아니면 3개 하면 3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그 위계를 세워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변수 자체도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적용해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렇게 병렬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최초입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한 거는 하면서도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요. 저렇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했다고 하는 게 그래서입니다. 제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는 조 교수님이 하셨고 저는 여러분들 쉽게 쓸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는 예를 들면 일단 차원만 간단하게 일단 설명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비영리 창업가 정신이란 이런 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인데 주로 이제 이 창업자를 평가합니다. 창업자를 평가할 때 아까 미션 중요하다는 말씀 최 교수님 하셨는데 앞에서 제일 먼저 미션 지향성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의 심리적인 특성,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말 기업가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적 특성으로, 그러니까 그 창업자의 심리와 행위를 다 볼 겁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리더로서의 자격이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일 수 있고요. 솔루션 모형은 이 사회적 가치 제한이 있으면 사회적 가치 제한은 뭐냐?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하면 익숙하시죠. 먼저 문제가 정의되죠.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답니다. 그걸 고객에게 가치 제한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저희 학생들하고 그 외국인 그 미등록 외국인들 있죠.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원격 의료 서비스 이런 거 개발하고 있거든요. 같이 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가치 제한은 어떻게 저희들이 했냐면 미등록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가치 제한이에요. 그럼 그것만 딱 들으면 어때요?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결과까지 제가 제공해서 만들어낸 결과까지 그 문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갖는 의미는 한국인과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누려서 똑같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가치 제한은. 그래서 목표 집단이 정의해야 되고, 목표 집단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정의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독특하게 해결하겠다라는 가치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가치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이 되죠. 보통 솔루션이라고 하면 컨텐츠와 프로세스입니다. 컨텐츠는 여러분 그냥 제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이폰을 이렇게 폰을 구입하셔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통신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이동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콘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프로세스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죠? 이게 이제 유저 그래픽 인터페이스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터치하면서 하죠. 이게 이제 하는 방식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솔루션이 이렇게 콘텐츠하고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의 이해관계자 인센티브 양립성, 이거는 저 인센티브 양립성이라는 말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실 때는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려면 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이 시장 안에 들어와서 행복해져서 나가야 됩니다. 얻어가는 게 자기가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시장이 작동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그럼 대부분 참여자는 공급자하고 수요자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게 더 많으면 그 모델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영리 쪽에서도 좋은 솔루션이라면 거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오죠. 그럼 그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얻는 게 더 많아야 됩니다. 잃는 것보다, 내놓는 것보다. 그리고 그것이 압도적으로 커야 됩니다. 크기가. 그러면 그 솔루션은 자동으로 굴러가고요. 그리고 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가하는 게 이해관계자 인센티브 양립성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게 뭐 비즈니스 뭐 수익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재정 모형에 대해서 다음에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비영리 사업도 결국은 재원이 있어야 하는 일이니 그 재원 조달이 얼마나 그 좋은지를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모델만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달할 수 있냐를 보는 게 아니고 모델이 뭐냐.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그 수익 모형은 뭐냐면 이걸 물건을 팔아 가지고 돈을 벌래. 아니면 내가 서비스를 주고 서비스는 이용료를 받을까? 아니면 거래를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을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영리 섹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금 조달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영리 쪽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죠? 게임 하나 하면 기부 하나씩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 포인트하고 기부하고 연결시킨다든가 또 위워크라고 있었죠. 걸어 다니고 나면 그 걸어가는 거 비례해서 또 자동으로 기부가 된다든가 이런 모델들이 다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굳이 이제 성장 원리라는 말을 썼는데 이 성장 원리를 집어넣은 이유는 저는 경영학 전공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그 문제는 규모 있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자원 낭비가 적고 그리고 비영리나 뭐 소셜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야만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정당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담고자 해서 실제 추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성장을 추구하는 모델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얼토당토하게 성장만 추구하고 실제 안을 딱 들여다보면 전혀 스케일업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영리 쪽에 무슨 리스크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비영리는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고요. 사회 문제는 보통 정부가 그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죠? 관련 법과 규제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우리 비영리가 하는 일이 충돌할 수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정책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일종의 재원 조달의 하나의 소스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정책이 바뀌어 버리면 그게 또 리스크가 되는 거죠. 또는 시장에서 너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기부자들이 어디 둘까 고민하겠죠. 그럼 그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우리가 미리 솔루션 모형을 만들 때 고려해서 반영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과 역량인데요. 모듈 세 번째가 그래서 인적 자원의 질을 보고요. 기술 및 물적 자원의 질을 봅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조직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우리 비영리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한 건 이 네트워크 자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영리의 기본적인 활동 방식이 이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양과 네트워크의 질을 같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기준들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인데 이 거버넌스는 비영리 조직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비영리 스타트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각 모듈별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 쪽은 가중치를 뭐 5에서 한 10%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이 있고요. 이사회 구성이 있고 이제 비영리 처음에 막 시작하면 이사회 무슨 이사회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거기에 관심을 갖는 비영리 스타트업은 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차원을 넣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회계 투명성이죠. 그래서 회계 투명성 특히 이 비영리 조직들은 위탁 사업에 지원 사업들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 회계 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실제 그 사업을 더 영위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회계 투명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책임하고 민주적 운영에 관련된, 특히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민주적 운영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민주적 운영도 숫자가 적은 상태에서 너무 적은데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아마 10명 이상, 제가 그 기준을 만들어놨을게요. 10명 이상 되는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잘하고, 그다음 의사결정에 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모듈 5번째 이제 실행 운영입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인데, 운영 관리는 이 비영리 조직들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입니다. 대부분이,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 넣었고요.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경영학에서 운영 관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묘사할 때 PDCA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획, 실행, 평가, 개선, 이게 이제 잘 작동을 해야 운영 성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 뭐 재무 계획 관리, 이렇게 이쪽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네트워크를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이해관계자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관리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를 잘 정의하고, 그리고 활동을 펼쳐야 되는데 거기서도 PDCA,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재정 관리는 아까 이제 재무 모형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재정 관리 잘할 거냐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실제 조달이 잘 되고 있느냐를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협력과 연대도 이 비영리이기 때문에 많이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 사업과 연대 사업이 있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서비스형 비영리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협력, 옹호형 비영리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연대, 이렇게 무게중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서비스형 기업의 경우에도 연대 활동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두 개 다 평가해도 되고요. 그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관리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는 얼마나 업무를 체계를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성과 관리를 잘 하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not available 가능합니다. 너무 작은 데서는요, 조직을 너무 강조하면 이게 경직되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은 뭐 우리 얼마를 했죠? 5명 했나요? 10명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정도 좀 인원이 좀 있어야 우리 조직 관리라는 게 의미가 있다. 저는 한 1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팩트인데요. 그래서 임팩트는 이 소셜 임팩트하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 임팩트로 나눠서 했고요. 시민 참여 임팩트는 참여의 양과 참여의 질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참여하느냐, 반복적으로 참여하느냐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의 질은 얼마나 이제 많이 내놓느냐죠. 커미트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시간을 내놓느냐, 돈을 내놓느냐,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내가 활동가가 되느냐까지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질을 보고 있고요. 소셜 임팩트는 아웃컴하고 이제 기여로 나눴는데, 아웃컴은 실제 이제 소셜 임팩트를 잘 정의하고 있느냐, 그다음 목표를 잘 수립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성과를 얼마나 만들었느냐, 그다음에 이제 영향은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영향이 크냐를 보는 건데, 이것이 어떤 증상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냐, 아니면 근본적인 개선이냐,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불가역적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임팩트의 질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따 또 보시죠. 그다음 이제 기여는 이제 우리 조직이 실제 얼마나 그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기여는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조직 하나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남프라핏에서 오셨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조직, 그리고 지금 지원 조직에서는 내가 키우려고 하는 탑3 조직,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 지향성은 1점은 뭐 소셜 미션은 다 있죠. non-profit 미션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미션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게
1점이고요. 그 다음에 1점 타당성이 낮죠. 낮으면 1점이죠. 근데 타당성이 높으면 2점이고요. 그 타당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이슈가 있는데 안에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3점에서 5점 이건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션이 사회 문제 해결에 헌신하고 몰입하는가, 그러니까 미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창업자가 그런 사람이냐,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해. 그러니까 창업자마다 다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아주 작은 문제에 집중해서 거기서 가치 내는 걸 중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뭐 그렇게 보시면 돼. 그게 나쁘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부가 점수를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미션을 전략 및 활동과 적극 연계해서 하는 경우. 미션하고 전략 활동이 따로 놀지 않는 경우죠. 이 경우에 대해서 3개 다 해당하면 5점, 2개만 해당하면 4점, 그다음에 1개만 해당하면 3점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근본적 사회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데 실제 문제 해결에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르죠? 몽상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몽상가다, 내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가가 몽상가다라고 싶으시면 3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특성인데요. 열정은 기본이다. 열정이 없으면 0점 줘야 되나 1점 줘야 되나 1점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체계에서는 열정만 있는 경우에 1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몰입하고 있냐, 또 관계지향적이냐, 성취지향적이냐, 이게 디멘전이 좀 다르거든요. 리더들이 다 갖추면 좋죠. 근데 보통 다 갖추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우리가 야 성취지향적이 더 좋은 거야, 비영리니까 관계지향이 더 좋은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병렬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위험을 감수함,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 굉장히 중요한 정신인데 이것도 그냥 5점에 두지 않고요. 그냥 그 병렬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갖추면 만점을 받는 걸로 했고, 행위적 특성은 더 어려워서 이거는 이제 체크리스트 형태로 해서 이제 5개 전부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보통 그러니까 보통 기업가들이 보유해야 할 일종의 자질을, 그러니까 심리적 자질, 아니 행위적인 자질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기회 추구, 자원 동원 역량, 전략적 사고, 성과 추구. 그래서 요 5가지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많습니다. 이 부분만.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적은데요. 보시죠. 사회 문제 정의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심각한 사회 문제일수록, 시급한 사회 문제일수록, 새로운 사회 문제일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목표 집단에 대해서도 단순히 목표 집단만 인구통계학적으로 정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목표 집단이니까 우리가 타겟을 세그멘테이션 해서 일단 정의해야 되고요. 그 세그멘트된 타겟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특성, 행태적 특성까지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위기 청소년, 제가 이제 청소년 가지고 제가 반복해서 사례를 들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같으면 뭐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이해한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대부분 가정 형편이 곤란하고, 그죠? 그다음에 가정 폭력이 난무하고, 그다음에 또 한부모 가정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다음 행태적 특성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다들 조울이 심하고 애들이,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심리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애들의 발달이 7살에 멈춰 있다. 심리적 정서적 발달이 가족에게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할 때는 7살로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이해하고 있다면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에서 목표 집단의 특성을, 심리적 특성까지 충분히 이해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낼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집단의 니즈와 고통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품질 경영, 제가 전공 과거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질 경영에서 가져온 말인데,
기본적으로 이 불만을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만족 요인을 추구해야 되고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불만과 만족 요인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과 만족 요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집단의 명시적 아이들 가지고 또 얘기해 볼게요. 위기 청소년의 명시적 불만 요인, 불만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야, 잠자리가 좀 편했으면 좋겠어. 배고파. 밤에 너무 추워.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불만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만족 요인은 좀 더 내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고 했으면 더 좋겠고. 근데 이제 보호소에 갔어요. 그 보호소 이름이 뭐죠? 쉼터. 쉼터에 갔는데 잠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문화적인 것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또래들끼리. 그러면 이제 명시적인 만족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잠재적 불만 요인은 뭐냐예요. 잠재적 불만 요인. 그러면 들고 들어가면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 결핍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잠재적 만족 요인 가면 나 앞으로 애들한테 내 스스로가 조금 더 떳떳하고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 학교도 가고 싶고 일자리도 얻고 싶고 그래서 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목표 진단의 만족 요인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잠재적 만족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하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분석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자 이거죠. 그 위에서 솔루션을 만들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고요. 사회적 가치 제한 이제 UVP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UVP는 이제 독특한 가치 제한인데 기본적으로 대상 집단의 명시적 불만 요인, 만족 요인 해결하면 2점 정도 받고요. 잠재적 불만 요인, 만족 요인 해결하면 3점 정도 줬습니다. 기준이 좀 높죠. 그다음에 4점은 뭔가 좀 차별화된 가치, 기존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남과 다른 가치, 다른 가치들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조금 잘못됐네. 여기 4점은 다른 가치, 5점은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그래서 보통 차별성이 혁신성보다 단계가 낮습니다, 여러분. 보통 차별화해야 된다 그러면 혁신성 같은 용어로 쓰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차별성은 4점, 혁신성은 5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솔루션 컨텐츠도 이제 마찬가지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컨텐츠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한 경우 1점,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경우가 2점, 그리고 이게 차별화되면 3점, 4점 혁신적이면 4점, 그다음에 5점은 파급력이 굉장히 커서 이게 굉장히 확산 가능성이 높다. 솔루션 자체가. 그러면 5점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차별성하고 아래 차별성의 점수 위치가 좀 다르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뭐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단 정리했고요. 그다음 프로세스는 이 컨텐츠를 얼마나 잘 딜리버 하냐입니다. 그러려면 이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계성과 체계성이 있고 역시 차별성과 혁신성이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의 압력성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신이 투입하는 것에 인센티브가 크면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일단 밝혀 있고요. 수익 모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그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관계 지불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부 의사까지 포함해야겠죠. 우리는 그래서 기부 의사가 낮으면 1점이고요. 기부 의사가 높은데 지불 의사가 높은데 수입원이 다양하지 않으면 2점, 수입원이 다양하면 3점입니다. 그다음에 다양성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 모델 자체가 이제 이때부터는 비용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가 굉장히 좋아서 돈을 좀 남길 수 있어. 그러면 남길 수 있으면 비영리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재투자할 수 있죠. 재투자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과 조직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4점이고요. 그다음에 5점은 이제 재무적 지속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적으로도 그 모델 자체가. 그다음에 그래서 혁신적인 경우에 5점이라고 줬습니다. 성장 원리는 현상 유지 또는 생존만을 추구하면 1점이고요. 성장 모형을 추구하는데 말만 그렇지 실제는 확장성이 없어요. 안에. 그러니까 보통 확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약간 규모의 경제라든가 복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돼요. 원리가.
객관적인 원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선언만 하면 2점밖에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3점은 수입 모형, 그러니까 이건 성장 모형보다 그 성장은 앞으로 그렇게 급격히 하지는 않는데 중간 정도의 성장을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그 경우에 확장성이 높으면 그래도 4점을 주고요. 성장 모형을 추구하면서 확장성까지 높으면 그 경우에는 이제 5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음 리스크는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규제 리스크가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1점이고요. 정책 리스크하고 시장 리스크는 이거 재원 조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낮으면 좋죠. 근데 있으면 한 2점에서 3점 정도. 비영리 섹터는 기술적 리스크는 보통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리스크는 이제 어떤 솔루션의 여러 기술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 뭐 공학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셜 그 스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기술적인 리스크가 뭐 아웃데이트 된다든가, 예를 들면 컴퓨터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OS가 아웃데이트가 더 이상 못 쓴다든가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1점은 직원들의 경력이 없거나 부족하고 기술 및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1점이었고요. 기술 및 전문 지식, 경력, 그다음에 배경이 다양하면 좋죠. 비영리는 특히 그렇습니다. 배경이 너무 한 분야에만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 조건을 지금 안에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점 이상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직원들 모두 다수가 PM 능력이 있다. 그럼 프로젝트를 하나씩 다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직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4점 이상 적용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성원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도 만족도만 재면 너무 단순하니까 이거는 이제 인사조직 분야에서 많이 정교하게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만족도보다는 신뢰가 중요하고요. 신뢰보다는 몰입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쌓입니다. 단계적으로 가지 만족하지도 않는데 신뢰 몰입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원리하고 그다음에 요즘 그 인사조직 분야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그게 조직 시민 행동이죠. 자기가 정해진 그 잡 디스크립션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막 이타적인 행동들을 막 해요. 조직 활동. 그걸 최선으로 보거든요. 그걸 이제 5점 이렇게 조직 시민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5점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10인 10명 넘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건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및 물적 자원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술 자원을 얼마나 문제 해결 기술을 이거는 뭐 여러분 공학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소셜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기술을 잘 정의하고 있고 그 기술이 확보되어 있으면 한 3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혁신적이고 면 한 4점. 근데 이론적 실증 기반이 약해요. 근데 이론적 실증적 기반까지 있습니다. 이미 검증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5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간 자원은 사무 공간이 없는 경우가 1점이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비영리 클러스터에 독립적이고 안정된 공간이 있는 거. 그래야 이제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성수동이 비영리 클러스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가 있으면 우리가 저희 이해관계자하고 다양한 협력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모색해 볼 수 있겠죠. 그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원으로서는 이 클러스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자원은 이제 뭐 웹이나 SNS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근데 이제 4.5점에서는 이걸 이제 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SNS를 소통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걸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 솔루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하는 경우 수집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사업 계획에 활용한 경우를 가장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소통 및 상호작용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 사업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서 일단 처음에 5점으로 갔다가 저게 이렇게 테스트하고 따져보면서 이렇게 병렬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의 양과 질을 보는데 이게 네트워크 양은 제휴 및 협력 파트너가 소수인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다수인 경우로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했고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아서 다수 기준했고 임의로 그냥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개 정도의 기관하고 연결되면 이게 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론을 모았더니 한 10개 정도 이상 되면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걸 반영했고, 되도록이면 그 파트너들이 역량이 많은 파트너들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역량을 반영해서 그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네트워크의 질은 이제 이런 그 파트너들하고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를 본 거죠. 그랬을 때 단순히 그 MOU만 맺으면 1점, 그다음에 파트너와 정보를 상당히 공유하면 2점, 지식까지 공유하면 3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컨설팅 같은 걸 해주는 거죠. 그러면 3점 정도 본 거고요. 그다음에 4점은 이제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경우, 자신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그대로 연결시켜. 그걸 믿을 수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만큼 내가 내 친구를 연결시켜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주는 거니까 그 정도 되면 한 4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재정을 공유한다. 그럼 이건 이제 최고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공동 사업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면 저는 뭐 재정을 공유하는 것에 준해서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인데요.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얼마나 다양하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냐, 그 다음에 이사회 그 이사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를 가지고 이제 점수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이사회 기능은 보통 감시라고 하죠.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인데, 비영리 섹터에서는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영리 섹터에서는 이 이사들이 오히려 자원연계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 이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원기여 활동들을 많이 할수록 이사진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특히 초기 난프라핏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내가 이사회를 잘 구성해서 예를 들면 최 교수님을 이사로 모시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겠구나 할 때, 그럴 때 이사회를 그렇죠,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회계 투명성은 회계 관리인데요. 회계 관리는 일단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시스템을 썼냐 안 쓰냐 보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회계 보고 및 공개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사회에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사회가 없으면 이게 이제 의무가 아니고요. 아니고, 그다음 공익법이나 공익대행체가 아닌 경우에는 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맞게 저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ot available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 책임은 뭐 순서를 정했습니다. 법부터 지키자. 그다음에 환경하고 사회, 그러니까 윤리적인 게 있는데 우리 비영리는 윤리적인 것부터 먼저 하자. 그다음에 환경은 이제 그래도 환경 친화적으로 하면 좋지, 탄소 줄이면서 해서 이제 그걸 5점에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하는 것 위주로 점수를 배정했고요. 민주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체계가 있냐, 제도가 있냐, 그다음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참여가 일어나고 있냐를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자, 프로젝트 관리는 계획이 있으면 2점입니다. 계획만 있어도. 근데 실행되지 않죠. 근데 계획에 따라 실행되고 있으면 3점. 그다음에 성과 평가를 하면 4점. 5점은 그걸 개선까지 연결시키면 5점. 이렇게 돼 있고요. 이해관계자 관리에서는 일단 이해관계자를 잘 정의하고 있으면 주요 2점이고요. 이해관계자가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일단 누가 더 중요한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니즈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보다 별도 실행 계획이 있고 중장기 전략까지 가지고 있으면 5점까지 갈 수 있고요.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관리 활동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있냐, 그리고 개선으로 이어지냐. 그래서 이제 이 실행 및 운영에서는 이 PDCA가 자꾸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재무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무계획이 있느냐, 그다음 재무계획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냐, 실행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나, 그다음에 요것들 개선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냐고요. 재원 조달은 현재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미래가 되게 불확실하다. 미래는 되게 안정적인데
필요한 시기에 이게 확보될지 모르겠다. 가끔 이게 재정이 어려울 때가 있을 것 같다가 3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4점은 잘 조달될 것 같아가 4점이고요. 5점은 리스크를 보는 겁니다. 내가 너무 한쪽에 의지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게 재원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양화해야겠죠. 거기까지 하고 있으면 5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협력 파트너를 정의하고 계획이 있으면 3점이고 4점은 위탁 지원 사업 위주로 주로 관계들이 이루어지면 그럼 거의 이제 갑과 을의 관계로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죠. 그럼 보통 중간 지원 조직들하고 이제 현장 조직들하고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5점은 공동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5점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협력 사업의 최고 형태라고 봤고요. 연대 사업은 연대 사업을 소수와 연대하는 경우가 2점이고 다양한 주체하고 하는 게 3점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주체, 다양한 연대 사업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전략적 연대 사업을 사회적 파급력을 발휘하는 경우를 5점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는 이제 업무 체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직무와 과업이 모두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3점이고요. 그러니까 직무가 더 큰 개념이죠. 직무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과업이라는 작은 개념이 있는데 보통 직무는 있는데 과업이 잘 정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한이임까지 이루어지면 4점이고요. 5점의 최고 형태, 직원들이 저기 대표처럼 행동한다. 그게 최고 형태입니다. 5점. 그게 이제 최고 상태죠. 그래서 업무 체계,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제 일종의 그 권리를 사실 줘야 됩니다. 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성과 관리는 이제 성과를 측정해서 관리하면 3점 정도 되고요. 그걸 평가에 활용해요. 그러면 4점. 평가에다 보상까지 줍니다. 그러면 5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비영리에서 성과 평가에 대한 보상을 과연 종업원들한테 해야 되냐 이슈는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과 관리하는 관점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꼭 반드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셜 임팩트고요. 지표를 정의하고 있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지표가 있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 제한 앞에서 했던 것들과 연계돼야겠죠. 그다음 이제 베이스라인 얘기가 나오는데 베이스라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없어도 자동으로 되는 가치는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다 해결했을 거야. 그럼 그만큼 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보통 베이스라인이라고 보통 하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사회적 가치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이제 목표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목표값이 있으나 현상 유지에 가까운 수준이면 2점이고요. 현실적인 목표값을 설정하고 있으면 3점, 도전적이면 4점,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면 5점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 대비 이제 성과 수준을 재야 되죠. 그래서 목표 대비 성과 수준에 대해서 현실적인 목표값을 달성하면 2점이고요. 도전적인 목표값을 달성하면 4점. 이걸 초과 달성하면 5점. 이렇게 잡았는데 목표값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국내 최하위 수준. 이건 이제 너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경영학 하는 사람들이나 쓰는 표현인데 국내 최하위, 국내 하위, 보통, 국내 상위, 국내 최상위. 경영학에서는 글로벌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 이게 5점인데 국내 최상위 수준에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궁여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앞에 뭐가 정의돼야 될까요? 앞에 지표가 잘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가 3점 이상 받아야 뒤에를 평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잘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럼 다 1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영양과 관련해서 또 이제 대상자의 범위가 좁은 경우하고요, 대상자의 범위가 넓은 경우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넓은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1점 정도 더 받게 되어 있고요. 아웃컴의 효과가 대증적이면 1점, 근본적이면 2점. 근데 근본적인데 지속 가능하면 이게 지속돼요. 그러면 3점. 비가역적이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만큼 이게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4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과 비가역적인 걸 적용했고요. 그래서 소수는 1,000명 미만으로 했고요.
다수는 1,000명 이상. 온라인의 경우에는 저희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기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건 이제 과거 기준인데 수의 최소 10% 또는 10,000명 이상 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이제 뭐 버전 2에서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소셜 임팩트에 대한 기여인데요. 이건 아까 제가 조금 설명 잘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3달 지났거든요. 그래서 잘못 설명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솔루션이 없었어도 사회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1점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걸 마지널하다고 얘기하는데 1점이고요. 2점은 우리 솔루션이 없었어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한 거 있는데 우리가 없었더라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어. 그 정도 되면 2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비영리 조직들의 하는 일들을 임팩트 관점에서 보면 마지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자체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그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이 있는 것은 아까 시민사회 건강성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나 임팩트라는 관점에서 보면 점수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정말 그 결과만 맨날 중시하는 공리주의자야, 막 이렇게. 그렇죠? 공리주의에 갑자기 가깝긴 하지만요. 그 전부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3점은 이제 소수가 악화되고 지속적이지 않다면 3점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없었으면 소수가 악화되고 오랜 기간 그 문제가 지속되었을 것이다가 4점입니다. 근데 그게 대상자의 범위가 넓으면 거꾸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시민 참여 임팩트. 참여의 양은 소수의 시민이 이례적으로 참여하면 2점, 소수의 시민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면 2점. 그래서 반복적이다라는 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해설서에 아마 저희들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3점은 다수의 시민이 이례적으로 가는 경우, 4점은 다수의 시민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다음에 5점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면 계속 성장 추세에 있으면 이거는 양적인 측면에서 5점을 주면 되겠다. 참여의 질은 시민의 참여가 1점이고요. 회원으로 가입하면 2점. 정기적으로 회비 납부한다 3점. 그다음에 회비 납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그러면 4점. 그다음 5점은 그 조직을 위해서 자원동원 기여 활동에 열심히 나서줘요. 그래서 밖에 자원을 물어다 주거나 아니면 완전 이제 이 시민사회 참여하는데 꽂혀가지고 막 다른 단체에 막 가입해요. 그래가지고 막 5개, 10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5점. 그럼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슈는 있겠죠. 이제 차근차근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이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고관들 아마 재미는 없으셨겠지만 앞으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신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건 다 질문 리스트로 만드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 재단으로 보내십시오. 그렇죠?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다음 세대한테 보내서 보시고 다음 세대 재단이 해결 못하는 걸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